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의 중재로 하마스 없이 휴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직접 대면하는 대신 일단 중재국들을 통해 휴전안을 들은 뒤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16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과 동시에 이란의 보복 시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헤즈볼라가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했고 하마스 정치국장이 복사한 것에 이스라엘 보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미사일 1위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집속탄으로 단 한 발만으로도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악마의 무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집속탄 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판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홀뿌리어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해당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을 위력을 기존의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홈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루 컨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1명 중에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트루 컨피던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이 만행해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정부의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의 위력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으로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에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멜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만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 KM-26-227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에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SM-2의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도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 위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함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2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 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SM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해 KT-SSM 시장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이,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 흑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중동 현 K 전차의 성능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물어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해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곡사포를 구매하는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루마니아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155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화는 수십 대의 추적 곡사포 구매에 대해 40억 레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2년 반 안에 군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 방산업체가 신속한 납품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54대의 K9 자주 곡사포와 84대의 지원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이 확정되자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선택이 국가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루마니아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계약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독일과 티르키예 등 최종 후보에 오른 유럽산 자주포가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근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현대로템은 최대 500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레드백 장갑차와 K239천무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 늘린 약 27조 8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무기를 현금으로 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놀라운 관심은 폴란드의 행보를 보았기 때문인데 폴란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마자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납기내 혹은 납기보다 더 빠르게 인도받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올해 나토의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K2 전차, K9 자주포를 가지고 온 폴란드군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자 루마니아에서는 우리도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로뉴스 루마니아가 내세운 제목은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획득할 것이다. 요하니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였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서울 주둔을 위해 안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과 투자는 물론 문화, 교육, 인간 접촉 분야의 협력은 미래 협력의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양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뿐만 아니라 협력 내에서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상대방과 나눈 매우 일관된 논의는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특히 인프라,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상당한 증가를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식량과 물 안보에 중점을 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나 콘스탄차 항구와 부산 항구 간 항만, 인프라 분야의 양자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녹색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상대방과의 논의에서 카본프리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루마니아의 개방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네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서울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투자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 중에
인프라 부분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를 동시에 수출하는 쌍끌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루마니아에 K전차를 수출하면서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은 K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며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철도와 지하철 건설, 연장 개량 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약 59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현대로템은 주요 파트너로 꼽히는데 지금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당시 루마니아의 한 방송에서는 기자가 한국에 찾아와 KTX를 타고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재밌게도 루마니아에서는 기차가 여전히 마차 속도로 운행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선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는 여전히 마차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CFR 네트워크의 상용 운행 속도는 시속 44.681km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2023년 루마니아의 여객 열차 지연 시간은 2022년 430만 분에서 470만 분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철도 스케줄을 초 단위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미래에서 온 듯한 이 기차 여행은 여행하는 대중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운행하는 열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철도회사인 KTX 열차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다리를 위한 공간이 많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제 휴대폰에 무료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열차에서 이 열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기차를 타던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국의 열차의 청결도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차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결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누 세제 액체, 휴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결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부쿠레슈티와 브라쇼브 사이에 최대 한 노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회사의 열차는 거의 시속 1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차에 탑승한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50km, 최고 속도는 시속 291km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가 되어서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남쪽에서 가까운 거리인 서울까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300km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합니다. 한국에서의 기차 체험은 철도 운송회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단 1분도 지연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KTX가 루마니아의 열차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지연도 안 된다면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고속철을 가지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전차 500대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루마니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59조 원에 달해 거의 70조 원에 이르는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했는데 지금 사우디, 폴란드 등에서도 고속철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전차, K구자 주포 등 기갑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제는 고속철까지 놓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 이어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까지 해주며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나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며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걸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FA-50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FA-50의 초기부터 폴란드의 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미의 한 국가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FA-50 수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 원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폴란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나머지 물량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A-50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만족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FA-50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가 문제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PL의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FA-50PL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이는 FA-50은 물론 모든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F-35나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에 쓰이는 AESA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FA-50의 분명히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서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FA-50의 늘어난 운영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란드도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50PL의 모델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산 AESA의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무조건 먼저 인도받는 걸 원했었기에 우리 한국에서 폴란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FA-50PL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AESA 레이더, 기존 AESA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난한 자들이 F-16이 되어줄 거라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마냥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AESA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따지게 아니라 급하게 요정한 본인들을 탓했어야 합니다. 만약 국산 AESA 레이더를 달았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ESA 레이더는 미국보다 부품 교체 주기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륨 비소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갈륨 소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지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바꿔버리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갈륨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수십 건의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국과연에서는 국내 기술로 S대역 300W급 질화갈륨 전략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ESA 레이더, 통신 분야에선 오지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W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W급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지입니다. 그리고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 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KF-21의 AESA 레이더는 목표 평균 보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700시간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폴란드에서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한 건 자신들이었기에 한국을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정에 겨우 맞춰주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르면 이달 중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억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이자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만 좋은 일을 해주는데요.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여부로 계속해서 전세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면서 한국의 여러 군사무기들과 방산산업, 또 군사기술력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도대체 이 모든 무기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얼마만큼의 위력을 보유하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근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이 한국의 작은 전투함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실이 전해지며 또 한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 모든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 바쁘게 전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 훈련 RIMPA 실임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목적이 있지만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함상 리셉션 함정 개방 행사입니다. 이 함상 리셉션이란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자국 함들을 림팩 참가국 군인들에게 개방하고
일부 교민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현지 시각 2일 한국의 4900티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 대장사성 장군이 4명이 연달아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퀼러 미 태평양함 대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었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엔 사성 장군이 12명씩만 방문했는데 한국에는 무려 4명이나 되는 대장이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점이 해외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는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나 성능,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미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고 조명했습니다. 현직 해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함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다는데요. 그로 인해 동상 리셉션에는 25만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만 무려 500여 명이 몰리게 된 것이라면 한국의 함정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 용사가 리셉션에 참석한 일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높이 평가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림팩 전대를 이끌고 있는 문종화 대령은 림팩은 한국군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 2026년 연합해군 구성 군사령관 도전에 이어 2028년엔 림팩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림팩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 군사부사령관으로 진입했습니다. 림팩 지휘부 구성을 뜯어보면 해군의 이 목표치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력과 인력을 많이 파견하는 등 기여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명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방산 강대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스텔스 무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잠수함용 스텔스 메타 물질입니다. 현재 모든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 아우성지는 그 기술을 한국만이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무기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적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은 깊은 바닷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이 빛의 굴절 방향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파 교란 장치로 적군의 손해와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의 차세대 스텔스 장비입니다. 특히 메타 물질을 이용한 한국사 스텔스 잠수함 개발 소식은 군사력 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메타 물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가장 빨리 동맹을 맺는 나라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 주변국은 물론 서방 국가 전역에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제이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군사 및 방산무기 기업들이 한국의 스텔스 메타 개발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이 기술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전장에서 잠수함은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와도 고성능의 소나를 이용한 바닷속 탐지 시 핵잠수함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탐지되고 이런 전자파 파장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스텔스 메타 물질과 SLBM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로 폭격해버릴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국군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장보고 3, 도산 안창호에 이어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2번함인 안무함도 취역에 성공했고 3번함인 신제호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 7척을 건조해낼 예정으로 전해진다. 전세계 군사력 5위라는 무시무시한 순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려 하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을 접목시킨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에는 지상 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 4 SLBM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해 폭격해버리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무 4 SLBM의 최소 사거리는 무려 3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스텔스 잠수함과 결부될 경우 적국의 중심부를 곧바로 타격 가능한 괴물 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전투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적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깨닫기 전에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군은 3형통급 잠수함을 진수시키고 4000톤급의 잠수함 3척과 8형통급의 SLBM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8형통급의 체급 덕분에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들 14대 이상 탑재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괴물급 핵잠수함에 스텔스 메타 물질까지 적용되는 순간 절대 잡지 못하는 세계 최강급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면 절대 한국을 적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은 한국의 Y 괴물 전투함을 직접 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의 스텔스 메타 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깊은 바닷속에서 음향 굴절을 조절해 레이더 탐지 시 파동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잠수함의 소나나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진동과 같은 판에서 파동의 흐름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스텔스 잠수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군의 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어 박살내버리는 파동 조작기 역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무기 신소재의 개발 분야에서 미국보다 먼저 스텔스 메타물질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으면 그에 멈추지 않고 또 어느새 한 단계 더 나아가 엄청난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방산 관련 언론들이 한국 연구진들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놀라운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이러한 스텔스 잠수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응원을 보내며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 불, 4만 8천 불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 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 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 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에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 일본 점유율에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손위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일본 손위를 압도하는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 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재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삼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알렸고, 이를 본 전 세계인들은 삼성과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또 한번 폭등해버리면서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IMF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한국의 은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국내 주요 그룹이 세운 현지 법인은 8곳인데요. 삼성, SK, LG, OCI 등 4개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 총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스라엘의 반도체 R&D 센터를 열고 엄청난 수의 똑똑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신규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텔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중앙처리장치 CPU 생산의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의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남부 키르야갓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수도 예루살렘의 모비라이 자율주행차 솔루션 개발센터, 북부 하이파의 AI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페타티크바의 AI 및 통신 솔루션 개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만 4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중 키르야갓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팹28은 첨단 CPU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인텔은 팹28 인근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팹38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키르야갓 지역에 250억 달러 3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팹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장기화되면 인텔은 공장 가동뿐 아니라 신규 공장 건설 중단까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칩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의 안전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서 하이테크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텔의 이스라엘 매출은 87억 달러,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인텔이 CPU 생산을 연기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스라엘의 많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무장단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한국에도 무자비한 외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한국형 패트리엇 1001을 13조 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우디를 설득하며 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K방산 큰손으로 불리는 UAE마저 방안을 취소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이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우디 정상과 4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중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한국에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에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 원이 미국에 의해 다시 재동결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서 동결된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서 이란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란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산 무기 수출을 막는 황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봉쇄에 비유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13일현지 시간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이간이 드디어 치매가 왔군. 지가 한 일은 까맣게 잊은 게야. 푸틴이 할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 ISIS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몰라가 이스라엘군 진지 5곳에 정밀 유도탄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져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 이슬람 저항군 헤즈몰라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시에바 농장의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며 답답하게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한국의 삼성이 해낼 것 같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란이 무장테러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고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동 최강국인 사우디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이란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계획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경영진은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장관 그리고 일행들과 극비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은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사우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에는 핵제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다는 이란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이란과 손잡고 미국, 이스라엘, 한국 특히 삼성의 등을 돌리게 되면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비전 2032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우디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가 랜드마크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세계 최초 1km 초고층 빌딩은 한국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3국에 직접 방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의 입김이 이란으로 기울 뻔했던 빈살만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